2023년 스웨덴에 살고 있었던 20살 7개월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가. 문제의 4월 29일 오후 1시경 이 사가의 엄마는요, 딸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딸 집에 들렸어요. 이때 이 엄마는요, 열쇠가 있었음에도 딸의 남자친구 일명 사위 모하메드가 집에 있을까봐, 이 사위가 집에서 편하니까 옷을 다 벗고 있을까봐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고요,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 엄마 왔어. 그런데 조용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때 이 엄마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열쇠를 딱 구멍에 넣는데, 어라? 문이 열려있네? 이때 이 사가의 엄마는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딸 평소에 가까운 우편물을 가지러 나갈 때도 문을 꼭 잠그고 다니는 앤데, 문 단속 철저하게 하는 앤데 지금 안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문을 왜 열어뒀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엄마 눈에 보인 건 거실 테이블 위에 칼 하나, 그리고 졸졸졸 주방 수도꼭지에서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 이 엄마는요, 주방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돼요. 딸 사가가 안방 바닥에 긴 머리가 얼굴을 다 덮은 채로, 목에 끈이 감긴 채로 죽어있네. 이뿐만 아닌 당시 큰 대리석 테이블이 그녀 몸을 위에서 누르고 있었어요. 이 엄마는요, 너무 놀라 펑펑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로 집안의 모든 서랍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옷도 막 다 내팽개쳐져 있고, 좀 특이했던 건 침대 위에 베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유독 딱 한 베개가 움푹 패여 있어. 누군가 방금까지 이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것처럼. 다른 베개는 멀쩡한데 딱 한 베개만 머리 자국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사가 죽기 전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구나. 그리고 집 화장실 바닥에서 보석함이 나뒹군 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소행? 하지만 집 발코니 문과 창문, 현관문 모두 온전했어요. 부엌의 식기들도 가지런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이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어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끈으로 팍 조른 목졸림. 아무래도 죽기 전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 걸로 보였어요.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이 이제 29일 오후 1시란 말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인 같은 날 29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가 어머니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28일 오후 사가가 친구들과 만나 놀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당시 만난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말이 그때 같이 놀면서도 이 사가 중간중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표정이 매우 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되게 걱정이 있는 것 같은? 아마 남자친구 모하메드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자, 여기서 남자친구 모하메드, 그는요,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스웨덴에 온 남자예요. 그의 가족 중 일부는 지금도 소말리아에 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은요, 독실한 무슬림 신자예요. 2021년 가을 사가와 모하메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때 모하메드는 사가한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 무슬림 신자들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다른 종교의 여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끔찍히도 싫어한다. 절대 금지한다. 왜냐? 다른 종교 여자와 교제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문에 먹칠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은 엄청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2023년 6월. 그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의 탄생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쇼핑을 해도 아이 옷 쇼핑, 뭘 보러 가도 아이에 관련된 것들, 임신 기념이라고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산전 수업에도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아이의 출산 준비만 할 정도로 아이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반대로 모하메드는 주저했습니다. 왜?
가족 문제가 계속 걸렸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사가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우리 가족 분명히 다른 종교의 그녀를 배척하려고 들 텐데 거기다 결혼 전 임신까지 했으니 더 싫어할 텐데. 그런데 이런 그의 속을 모르는 사가는 새 식구를 맞을 생각에 마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날 안 되겠다 생각한 모하메드가 이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주의를 준 거예요. 너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네 남자친구는 안 돼. 아이를 임신했네 어쩌네 떠벌리고 다니다가 우리 가족이 이걸 보기라도 하게 되면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임신 말도 안 된다 어쩐다 노발대발 하면서 우리 가족 너랑 헤어지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 감당되겠냐. 그러면서 모하메드는 조심스럽게 지금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가족들 허락을 받고 순서대로 아이는 다시 가지면 안 돼? 중절 수술을 요구해요. 사실 말이 결혼 전 임신은 순서가 아니네 어쩌네지. 모하메드 그는요 가족한테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우자 설득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완고했습니다. 얘는 하늘에서 준 선물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예 안 지워. 나 혼자서라도 나 키울 거야. 네 도움 필요 없어. 자, 사가의 집안은요 모하메드 집안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태국인과 스웨덴 혼혈로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난해 10월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요 진짜 너무 축하해줬습니다. 되게 기뻐해하면서 아이 이름까지 손수 지어주고 오죽하면 그녀의 할머니가 손녀 사가를 딱 앉혀놓고 엄마로서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다고. 모하메드와 사가 성장 환경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실 사가의 가족들 또한 이 두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모하메드 점차 사가의 임신을 받아들인 듯 보였어요. 그렇게 이 둘은 곧 3명이 되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가의 어머니가 임신한 딸을 도와주러 자주 갔어요. 이때도 이 엄마는요 딸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위 모하메드가 집에 있다고 하면 안 가고요. 딸이 혼자 있을 때만 맞춰 갔다고 해요. 그러다 한날 이 엄마가 우연히 되게 기분 찜찜한 소리 들은 거예요. 딸 사가 집에서 집안일을 막 도와주고 있는데 내 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이 모하메드 너 다이아나라는 여자랑 바람 펴? 네가 걔한테 그랬다며 내 배를 발로 차가지고 유산시킨 다음에 너한테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 얘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이때 모하메드는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결론은 둘이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때 사가가 모하메드를 용서해 준 듯 보였대요. 하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말 나온 것 자체가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 이후 사위 모하메드 믿을 만한 남자가 아니구나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이 엄마는요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지금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모하메드가 의심스럽다고 경찰 바로 모하메드 조사에 들어가요.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9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모하메드의 활동 타임라인을 봤을 때 전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28일 사이 회사에 병가를 냈네. 안 나왔네. 모하메드 그때 뭐 했어요? 아 그때 사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이날 사가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는 거예요. 모하메드 니네 가족들한테 나랑 우리 아이 존재 알려. 곧 아이까지 태어나는 마당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잖아. 28일까지는 사가 역시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이때 친구들이 그랬죠. 사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듯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사가가 니네 가족들한테 알려라 라고 하니 이때 모하메드가 28일 저녁 10시에 우리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그때 모든 걸 얘기하겠다, 공개하겠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가 친구들과 놀면서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얘가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했을라나?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 반대하면 안 될 텐데. 요런 걱정으로 모하메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초조해하던 사가는 이때 모하메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건데, 경찰은요 모하메드의 폰을 조사하다가 그날 저녁 11시 13분쯤 모하메드가 사가한테 보내려다가 결국 보내지 않은 약간 임시 보관함 같은 문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 도저히 못 말하겠어. 아무래도 우리는 함께 못할 것 같아. 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적고 보내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사가한테 엄마가 28일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해 오니 말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날 그의 엄마는요 오후 3시쯤 퇴근한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그런데도 그는 이때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엄마를 잠깐 보고 그냥 집에서 나와요. 이때 엄마가 있는 본집에서 나와 어디로 갔을까? 사가가 있는 집에 갔던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는요 놀래지도 않았어요. 지 집에 지금 경찰이 와 있다고 하는데도 놀래긴커녕 오히려 경찰한테 막 웃으면서 아니 우리 집에서 누가 죽었어요? 경찰이 왜 와 있어? 장난까지 쳐댔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하메드는 자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나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 라고 주장해요. 지 말로는 4월 27일 사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사가가 우리 관계 가족들한테 털어놔라 얘기했고 얼마 안 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 만난 적 없다. 시신이 29일날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모하메드 27일 만난 게 전부래요. 경찰은요 냄새 탐지견까지 투입해 사가의 집 전체, 건물 복도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 결과 사가의 아파트 앞 계단에서 모하메드의 냄새를 추적하던 탐지견이 막 짖어 멍멍멍. 여기서 팩트는 이 탐지견 24시간 이내의 냄새만 탐지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이후의 냄새는 이렇게 반응 안 하는 앤데 지금 사가 아파트 앞 계단에서 모하메드 냄새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틀 전 만난 게 다라고 했는데 이 개는 24시간 안에 이 냄새가 여기 묻혀졌다라고 짖고 있잖아요. 너 바로 전날인 28일 혹은 시신 발견 바로 몇 시간 전 사가집에 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맞받아칩니다. 당시 강아지 집 밖에서 짖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아지의 후각 어느 정도 바깥 냄새에 영향을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 다른 냄새를 맡고 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의 말 경찰과 전문가들은요 콧방귀를 꼈어요. 우리가 탐지견을 한두 번 데리고 다닙니까? 실내외를 막론하고 강아지한테 냄새는 다 똑같아요. 철저하게 훈련까지 다 받은 강아지들인데 무슨... 경찰 추정에 따르면 사망 추정날 29일 새벽 모하메드는 예비 열쇠를 사용해 조용히 사가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가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죠. 무방비 상태였던 그녀를 그는 몰래 다가와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와 밧줄로 사가의 목을 졸랐고 이에 모자라 30kg의 대리석 탁상을 그녀 몸에 올려놓으면서 세게 누르게끔 만들었어요. 그녀는 살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약 5분에서 10분 동안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과 허벅지에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끝내 숨졌죠. 죽은 걸 확인한 모하메드는 방에 서랍이란 서랍을 다 열어 제끼고 보석함에 옷가지까지 다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꾸몄습니다. 즉 모하메드 네가 가족들한테 알리기 싫은데 자꾸 알리라고 압박하는 사가가 짜증나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요 저기 소설 쓰세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가는 마약 밀매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뜬금포로 갑자기 마약 밀매 조직이 나와. 지 말로는 전에 동갑 마약이 든 가방을 주운 적이 있는데 그 가방 주인이 마약 밀매 조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직원이 모하메드가 가방 가져갔다는 걸 알고 가방 다시 돌려받으려고 어디 사는지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아, 너 여기 사네. 거기가 사가의 집. 가방 다시 가져가려고 그날 사가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입막음 하려고 죽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전까지 사가 입에서 뭐 마약을 주었다, 뭐 가방 얘기 나온 게 없는데 뭐 지도 그렇고요. 이건 너무 뜬금포잖아. 그리고 지 말 따나 조직원이 막 내 뒷조사를 하고 있고 집까지 알아내고 그랬다. 그러면 보통은 무서워서 사가 집 근처도 못 갈 것 같은데 얘는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27일 날도 집에 가서 만나고, 거기다 부검 결과 사가가 살해됐을 때 입고 있었던 옷에서 모하메드의 체액이 발견됩니다. 거기다 사가의 왼손, 손톱 사이에서도 모하메드의 DNA가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는요, 성관계를 열정적으로 해서 생긴 거래요. 아니, 2번 열정적으로 하면 난리 나겠어. 손가락 다 빠지겠어. 4월 27일 날 관계를 막 서로 열정적이었대. 그러면서 침과 땀, 정액 등등이 옷에 묻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27일 이후 28일 날 그녀 집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29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의 핸드폰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기록에 그러니까 구글 검색 기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배를 걷어차면 유산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하메드에게 사가는 그냥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집에 알리기 싫은데 알리라고 하고,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모하메드는 사가를 살해할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어요. 밤에 사가의 아파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남자친구 모하메드입니다. 현장에 몸싸움 흔적 없었어요. 강하게 저항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방심한 틈을 타 바로 죽였습니다. 그 시간, 그녀가 자고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이 범인은 알고 있었던 듯 보였어요. 그녀를 잘 아는 사람, 그 또한 모하메드죠. 앞서 모하메드는 27일 날 그녀와 성관계를 뜨겁게 가졌다. 그래서 손톱 밑에도 옷에도 체액과 DNA가 묻은 거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의 가족들이 받아쳐요. 우리 사가 엄청 깔끔한 애입니다. 임신 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사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를 하는 애입니다. 그만큼 옷도 많이 자주 갈아입어요. 손도 수없이 씻는 애예요. 지 말대로 하면 이렇게 깔끔한 애가 27일 지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한 번도 안 씻고 한 번도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건데, 약 이틀 동안 안 갈아입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경찰은 사가와 그의 핸드폰에서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냅니다. 2023년 4월 28일 오후 8시경 사가의 핸드폰 위치가 집 근처로 잡혀요. 그리고 4월 29일 오전 12시 53분경 모하메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확인되는데, 이때 그녀 위치가 집으로 나와요. 다 놀고 이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이후 사가의 모든 활동이 중지됐습니다. 반대로 모하메드의 핸드폰 위치는 4월 29일 오전 12시 22분경부터 오전 3시 반까지 사가 아파트로 뜹니다. 27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다며, 집 근처도 안 갔다며. 그런데 통신 위치 기록은 사가 집에 갔었다고 뜨는데, 모하메드의 진술과 핸드폰 위치가 전혀 다르죠. 누가 봐도 지금 모하메드가 죽인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경찰이 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유일한 의문점. 사가 아파트에서 경찰이 발자국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모하메드 발 사이즈와는 달라. 그렇다고 모하메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사주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공범이 또 한 명 있어가지고
모하메드와 현장에 있었고 그 공범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이즈의 신발을 몰래 챙겨가서 일부러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찍어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은 그가 주범, 그가 죽인 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4년 6월 5일 법원 22살이었던 모하메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해요. 이에 대해서 그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건은 아직 논의 중이래요. 자, 이 사건에서 주목할 건 이 사건 이후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엄청 많은 기자들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이 모하메드의 부모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때 모하메드의 부모님이 저희는 다른 종교의 여자를 사귀는 거 반대한 적 없습니다. 사귀지 말라고도 한 적이 없어요. 모하메드가 이런 여자친구가 있다 어쩐다 우리한테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들은 게 없어요. 사가가 임신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오히려 저희는 절망했어요. 저희는 손주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못난 아들이 친손주를 안아볼 우리의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건 모하메드 자기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겁내하고 그러다가 혼자 이런 짓까지 한 겁니다. 사가의 죽음은 우리 가족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흰 절대 연애에 대해, 결혼에 대해, 혼전 임신에 대해 안 된다, 집안의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남자가 혼자 지레 겁먹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지? 나 혼나겠지?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 어쩌지? 지레 겁먹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도 죄반성은커녕 끝까지 거짓말. 이게 무슨 진짜. 항소 기각되고 종신형으로 형이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웨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아름다운 외모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레이시. 그녀는 중고등학교 때 치어리더 활동을 했고 18살 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콧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둘은 연애를 하다가 1997년 8월 9일 레이시가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한 리조트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2002년 12월 24일 이때 레이시는 27살로 2달 뒤면 엄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임산부. 레이시의 엄마인 샤론은요, 할머니가 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이날 전화 한 통으로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02년 12월 24일 오후 4시 30분경 사위인 스콧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머니, 혹시 집에 레이시 있어요? 이 말에 샤론은요 당황했어요. 네 와이프 네 집에 있겠지. 우리 집에 안 왔는데? 내 딸이 왜? 뭐야 지금? 이 말에 스콧, 어머니 레이시가 사라졌어요. 스콧 왈. 오후에 자기가 낚시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레이시가 없더라. 전화해도 안 받고.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깜깜무소식이다. 혹시나 친정집에 갔나 싶어 전화해본 거다. 이 엄마 샤론은요 누구보다 내 딸 레이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집을 나가거나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될 애가 아니야. 게다가 레이시는 당시 임신 8개월 차였어요. 거기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이날 저녁에 레이시가 자기 집에서 가족들 다 모여 저녁 먹자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놓겠다고 가족들 모임 저녁 약속이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애가 갑자기 어딜 가겠어요. 놀란 가족들 바로 딸 레이시가 자주 가던 공원 근처부터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찾지 못해요. 경찰에 레이시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레이시와 스콧의 집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집은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녀의 집 열쇠, 차 열쇠, 지갑과 선글라스까지 다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 저녁 먹기로 돼 있었잖아요. 가족들한테 줄 선물 같은 것도 다 포장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진짜 딱 사람만 사라진 상태. 그런데 이 경찰관 한 명이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주방에 변호사 광고 팜플렛 전단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변호사 선임하려고 알아보고 계셨나봐요. 팜플렛이 왜 여기 있을까? 스콧은요, 레이 씨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의 제1용의선상에 오르죠. 더 의심을 산 건 경찰 조사에서 보인 그의 행동이었어요. 지금 아내가 사라졌어요. 내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 억울함을 빨리 벗기 위해 최대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게 되는데 이때 그는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하니 거부합니다. 이뿐이게요. 경찰 레이 씨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그에게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여러 물음에 이 남자 제대로 답변도 안 해줘요. 뭐 자기 아내가 아니 아내의 뱃속 아기까지 사라졌는데 이 남자 왜 이렇게 수사에 비협조적이야? 이상해. 그런데 이와 반대로 레이 씨 가족은요, 경찰 앞에서 스콧을 두두네요. 스콧은 절대 범인이 아니라고, 내 딸을 어떻게 했을 리 없다고, 걔네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엄한 사람 잡고 있는 거라고. 가족들의 증언에 뒷받침하듯 레이 씨가 실종된 그 시간 스콧은 정확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되게 열정적인 낚시 매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오전 9시 30분부터 버클리의 한 바다로 144km를 혼자 운전해 갔다는 겁니다. 오롯이 낚시하려고. 분명 자기가 낚시를 하려고 집을 나설 때 그때 아내 요리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낚시 갔다 올게 했더니 응 갔다 와. 나는 조금 있다가 근처 공원에 강아지 산책이나 좀 시키고 와야겠어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그 후 약 2시간 반 정도를 달려 낮 12시 54분경에 낚시하러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막 낚시하다가 오후 2시 15분경에 음성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뭐해? 지금 2시 15분인데 나 슬슬 집으로 출발하려고.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 4시 30분쯤 집에 돌아옵니다. 경찰은요, 이게 조금 이상했어요. 보세요. 2시간 반을 달려서 12시 54분에 낚시하러 바다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2시 15분에 집에 간다고. 그럼 1시간 정도밖에 낚시를 안 한 거잖아요. 2시간 반을 달려와가지고 1시간 하고 집에 가? 이 스콧이 보냈다는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동 경로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맞아. 이에 경찰은 아내가 강아지 산책시켜야겠다고 그 말을 했다고 하니 정말 산책을 시켰을지 그런 목격자가 있을 법도 하잖아요. 바로 주위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얼마 안 가 목격자 한 명이 나와요. 이웃 주민인 카렌이 오전 10시 18분경에 스콧 집 앞에서 혼자 방황하는 골든 리트리버 맥켄지를 봤었다는 거예요. 이 맥켄지는 레이 씨와 스콧이 키우는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맥켄지의 상태가 온몸이 진흙투성이의 강아지뿐이었다는 거예요. 주인 스콧이나 레이 씨는 어디 가고 진흙투성이인 개만 있어? 이게 너무 이상했대요. 왜냐, 평소 레이 씨는요, 이 개를 진짜 자기 자식처럼 아꼈다고 해요. 어딜 가든 늘 함께. 그런 여자가 맥켄지를 혼자 두고 어디 가버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이웃 주민 카렌의 증언이 맞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10시 18분 전에 레이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맥켄지가 방치돼 버린 거지. 그녀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면서 30여 명의 경찰과 레이 씨의 가족들, 이웃들,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해서 주변 공원부터 하천, 강가까지 다 수색합니다. 이틀 동안 약 9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됐대요.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도대체 레이씨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이 사건에는요, 수색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 만큼 스콧과 레이씨를 봤다는 목격자들도 무려 31명이나 됐습니다. 24일 오전에 스콧이 낚시하는 걸 내가 봤다. 24일 오후에 레이씨처럼 생긴 임산부를 봤어요.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있더라. 이 목격자 진술이 사실일 경우 스콧은 정말 레이씨 실종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서 뭔가 좀 이상함을 발견해요. 아니, 레이씨처럼 생긴 임산부를 봤다. 개 산책을 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을 해준 목격자들이 거의 다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실종이 됐는데 그녀를 봤다고 주장해준 사람들이 다 부산 사람들이야. 이웃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스콧 목격담도 그래요. 거의 다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 얘긴 거예요. 약간 정보의 정확도가 정확한 건가? 이거 믿어도 되나? 경찰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경찰서로 엠버라는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저 쓱한 여자친구인데요. 뭐야, 내 연녀야? 이 엠버 왈 자기 미혼모래요. 약 한 달 전인 11월 20일 스콧을 알게 됐는데 내 아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나한테도 잘하니 둘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남자가 종종 출장 간다고 하고 며칠 연락도 안 되고 며칠 지나 다시 집에 와서 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12월 9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야, 이 남자 결혼한 유부남이었어?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모르고 만났던 겁니다. 지가 말을 안 하고 숨겼으니까 총각 행세했겠죠. 그는요 12월 9일 날 결혼했다 인정하는데 덧붙여서 하는 소리가 맞아, 나 결혼했어. 아니, 결혼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거의 혼자나 다름없어.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내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성탄절이 되겠네. 아니, 여러분, 아내 레이씨가 사라진 건 24일이에요. 그런데 12월 9일 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레이씨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엠버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죠. 12월 9일 날 아내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12월 24일 날 정말 아내가 사라졌네. 엠버는요 이런 그의 말 믿었대요. 오히려 그래서 막 더 안쓰러워하고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거기다 스콧 이때 마지막으로 전철을 그리워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낚시할 거라고 배를 하나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엠버가 같이 가겠다고 했었대요. 하지만 결코 그건 안 된다고, 혼자 갈 거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 배를 산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쓸 거라고. 와, 뭔가 냄새가 나죠. 이때 엠버가 경찰 수사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스콧과 통화를 하겠다, 그 녹취를 넘겨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12월 31일 저녁 이 둘 통화를 하는데 그때 스콧 친구들과 파리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해요. 창밖에 에펠탑에서 불꽃놀이가 막 터지고 있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지만 위치 확인 결과 이때 그는요 파리는 개뿔, 실종된 레이씨를 위한 촛불 기도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실종된 아내가 살아있길 바라는, 얼른 나타나길 바라는 그런 기도회에 가는데 이 스콧 엠버와 통화하면서 거짓말 살살 치면서 막 웃고요. 웃고 행복하다고 하고요. 전혀 슬픈 기색 1도 내비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입니까? 레이씨의 가족들은요 그의 이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본 스콧은 정말 레이씨한테 잘하는 애처가였는데 뒤로는 이게 뭐야? 2003년 1월 6일 다 뽀록 났죠. 그는요 인정합니다. 엠버와 불륜 사이였다, 맞다. 근데 였다라고 얘기해요. 불륜 사이였다, 과거형.
한때 불장난이었다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레이시라고. 하지만 이 말 앞뒤가 안 맞죠. 아내가 실종된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하던데. 이 스콧은요, 레이시가 실종 상태인데 바로 그녀의 차 랜드로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을 하나 사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살던 집 있죠. 이것도 팔려고 하다가 걸려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다가 걸린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녀는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실종 상태인 거잖아요. 일반 가족이면 쉽게 이사 못 갑니다.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스콧의 행동은 레이시? 절대 못 돌아와. 왜?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와?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 보여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단서는 줄어가고 수사도 난항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약 4개월 정도 흘렀을 때 2003년 4월 13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와요. 한 커플이 샌프란시스코 바닷가를 거닐다가 되게 작은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저게 뭐야? 가까이 갔더니 엄청 작은 남자 태아가.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똑같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바닷가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된 시신은요, 바닷물에 너무 오래 있어 엄청 심하게 부패돼 있었어요. 우선 목, 머리, 팔, 다리가 다 사라져가지고 몸통만, 그 몸통도 부패가 심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대요. 실제 장기들도 딱 한 장기 빼고 다 사라진 상태. 자궁만 딱 남아있었다고. 조사 결과 당연히 레이시와 곧 태어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 시신 두구가 발견된 곳이 스콧이 낚시를 했다고 주장한 그 낚시 포인트와 가깝네. 이걸 확인한 그 순간 경찰 촉이 팍 왔대요. 이 새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먼저 못 도망가게 잡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4월 13일 날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시신 확인되고 진짜 거의 바로 18일 날 샌디에이고에서 스콧을 체포해버립니다. 역시나 경찰 촉 대단해요. 이때 스콧이요,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네. 멍 기르지도 않던 콧수염까지 잔뜩 길렀네. 거기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에서 약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두 현금으로. 이뿐이게요, 가방 안에 캠핑 장비에다가 텐트에다가 무슨 휴대폰만 4개가 나와요. 갈아입을 옷들에 자기 운전면허증 플러스 지 형 운전면허증은 왜 챙긴 거야? 당시 그가 잡힌 곳은요, 샌디에이고였어요. 이 샌디에이고 역에서 멕시코 국경까진 멀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 새끼 멕시코로 토끼라 그랬네. 경찰은요, 조사를 하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스콧 오랫동안 돈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네. 2002년 12월 레이시가 사라졌을 때 이때 이들은요, 거의 적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빚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레이시가 죽기 전 3억 원에 달하는 사고보험을 들어놨네. 이 보험의 수혜자는 스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아내를 죽인 이유 돈 때문에. 거기다 내연녀도 있었죠. 나 아빠 되기 싫어. 그냥 총각처럼 계속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어. 돈돈거리면서 살기도 싫어. 그래서 아내와 아이를 죽이고 그 나온 돈으로 내연녀 앰버와 호의호식하며 살라고. 확인 결과 실제 그는 12월 20일부터 해가지고 약 이틀간 낚시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브날 낚시하겠다고 그 전에 배도 사놓고 딱 24일 이브날 낚시를 진짜 갔다고 했죠. 실제 스콧의 집에서 낚시 미끼 끼우는 고리 화면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전혀 개봉하지 않은 새 거였습니다. 즉 여러가지 촉이 24일 그날 낚시를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이에 경찰이 살짝 떠보려고 물었습니다. 12월 24일 날 낚시하러 갔다면서 그날 미끼 뭐 썼어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답을 못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낚시 매니아로서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아내를 떠나 낚시하러 갔던 남자예요. 그런데 미끼 종류가 기억이 안 나? 지렁이인지 뭔지 몰라? 이상하죠? 자기도 뭔가 좀 느낀 건지 덧붙이는 말이, 사실 그날 낚시하러 갔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낚시를 못했어요. 진짜? 날씨 일기예보 확인해 보니 그날 비 안 왔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왜 거짓말해? 캥기는 게 있으니까. 경찰은요, 사건 일어나기 얼마 전에 구매했다는 스콧의 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배 안에서 레이 씨의 머리카락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와, 이 새끼 이거 그날 24일 낚시하러 간 게 아닌 배 안에 시신 넣고 바다 한가운데 유기하려고 갔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신이 몇 달 지나 해안가로 떠밀려 내려온 거죠. 거기다 플러스로 경찰, 스콧이 사건 발생 전 콘크리트를 잔뜩 구매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그날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아래처럼 그 배 안에서 시신 몸에 콘크리트를 묻혀가지고 물속에 가라앉게끔 던진 거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속에서 막 부패되고 뭐 여러가지로 훼손되고 하면서 결론은 그녀의 시신 일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도 툭 끊어져 버린 거지. 이건 추정이에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해역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더 이상 단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 외 살해 도구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직접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이 조사는요, 무려 10년 넘게 계속됩니다. 무려 약 18년 후인 2020년 8월 간접적인 증거만으로 법원 살인 혐의 인정, 그에게 사형이 선고돼요. 그런데 2021년 이 선고 뒤집힙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이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재 2024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그 무죄 전문 변호사? 뭐 억울한 사람들 다시 재수사해주는 약간 그런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대요. 그들은요, 재판 당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레이 씨가 사라진 그날 그의 집 건너편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레이 씨가 사라진 바로 다음날 그의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 트럭에서 불이 났다. 그 트럭 트렁크 쪽에 붉은 자국이 발견됐다. 이는 여기서 어떤 종류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나타낸다. 하지만 당시 검찰 이 두 사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모든 수사의 초점을 애초부터 맨 처음부터 스콧으로 잡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 몰고 갔다. 그게 결국 엄한 사람을 유죄 판결까지 받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한 인터뷰에서 스콧은요, 시종일관 차분하게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다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나도 힘들게 애써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에 너무 화가 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은요, 붕괴했어요. 아니, 이전 그의 수많은 인터뷰들, 경찰 신문 조사들 하나같이 시종일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는 여태껏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 아니,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죽였어요. 진짜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면 얼마나 짜증나고 죽여버리고 싶겠습니까? 소중한 내 아내와 아들이 이렇게 다 훼손돼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범인에 대한 이 분노를 전혀 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것 또한 정상적인 아버지, 남편의 모습인 걸까요? 이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은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 의심치 않죠. 시간은 우리에게 최종 답을 알려줄 거라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건 누가 봐도 내연녀도 있었겠다, 보험금도 드러났겠다, 배에서 머리카락 나왔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인 걸까? 8개월 임산부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형에 종신형도 나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태국 피피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청소부 일을 하고 있었던 송파산. 이날도 늘 그랬듯이 그녀는 객실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03호. 이 객실은 자매가 묵고 있었어요. 원래라면 이 자매 이미 체크아웃을 했어야 했지만 소식이 없어. 전화해도 안 받고 문을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송파산이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이때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그녀는요, 강한 술 냄새와 역겨운 구토 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녀는요, 현관 앞에서 다시 한번 자매들을 불렀어요. 저 체크아웃 시간이 다 돼서요. 청소해야 돼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이때 그녀는요, 이 자매 술 취해서 아직까지 자고 있나 보네. 실제 바닥에 구토에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대요. 송파사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창문을 싹 다 열고 무심코 침대를 딱 쳐다보는데 두 자매가 다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정면으로, 한 사람은 엎드려서,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덮여져 잘 보이지 않는 상태. 두 사람 다 이불을 덮고 있지 않았고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손발에는 푸른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가 나 있다거나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아서 늘 하듯이 청소를 시작했죠.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좀 이상한 거예요. 청소를 하면 소음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던 사람도 좀 뒤척이게 되고 자세를 바꿔 자던지 깨던지 하게 되는데 10분을 시끄럽게 청소하고 해도 이 두 여자 아예 자세조차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에 송파산 용기를 내서 이 두 여자의 코에 손을 한번 쓱 대보는데 엄마야 무슨 상태였겠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곧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자매의 신원은요 호텔 객실 등록부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바로 확인돼요. 한 명은 26살이었던 언니 노미 벨랑제, 또 한 명은 20살이었던 동생 오드리 벨랑제. 두 여자 다 캐나다 퀘벡 출신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밝은 성격에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자매였어요. 태국 역시도 자매가 사이가 좋아 여행을 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사망해버린 거예요. 최초 시신 발견자인 송파사는요. 경찰 조사와 더불어 부검까지 한다고 하니 곧 사망 사인하며 모든 게 밝혀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 괜시레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냐? 이 사망한 자매, 내 딸과 나이가 비슷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 송파산이 처음에 딱 이 자매 시신을 봤을 때 손발에 파란 반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독 같긴 했지만 일반적인 식중독과는 좀 달라 보였어요. 여행을 온 거였기에 분명 몇몇 술집이나 거리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에서 음식을 잘못 먹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자기도 모르게 먹었다던가. 그런데 그렇다 하기에는 좀 이상한 게 이 두 자매 동시에 죽었어요. 그것도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잠든 상태에서 바로 급사했습니다.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사망했다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바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타서 먹거나 뭐 어떻게 했겠죠. 거기다 두 사람 다 동시에 이럴 가능성도 크게 없고요. 다른 곳에서 독이 든 음식을 먹었다 한들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자다가 급사했다. 혹시 누군가 고의로 이 자매를 죽이고 도망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태국에 처음 여행 온 자매였어요. 원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송파산 머리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어제 저녁에 두 남자가 이 자매 방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이 두 남자 없었지. 이 두 남자는 어디로 간 거지? 혹시 이 두 남자가 죽이고 도망간 거 아니야? 처음에 송파사는요, 이 두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 경찰에 자진해 알려야 하나 아니면 알아서 하겠지, 오지랖이다, 그냥 냅둬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 송파산 딴에는 피곤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고 우선은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사건 발표를 하는데 웬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망 원인 그냥 약물 복용이나 식중독을 의심하고 있다고. 응?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식중독은 아닌데 제대로 딱 얘기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그녀는요, 이 사건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이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마무리 지어버리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용기 내 경찰서를 찾아간 거예요. 송파사는요, 사건 발생 전날 밤 2명의 남자가 자매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그때서야 호텔 CCTV를 확인해요. 바로 남자들 확인, 이 2명의 남자 체포하는데 여기서 더 기묘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야? 이 두 남자 다 병원에 있는 거예요. 자매가 사망한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독된 것처럼 어지럽고 토하고 손발에 어느 정도의 붉은 반점까지. 하지만 자매들처럼 증상이 심하진 않았어요. 만약 이 두 남자가 범인이라면 굳이 자기들까지 이 독극물을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이 두 남자 역시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알리바이 역시 모두 확인돼요. 이들 말에 따르면 두 남자가 술집에 있다가 이 자매를 본 거예요. 같이 술 마실래요? 그렇게 호텔로 4명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놀다가 본인들은 본인들 숙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 증상 나오고 여자들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이외 그녀들이 만난 사람은 딱히 없는데 기댈 건 부검밖에 없죠. 부검 결과 두 자매의 사망 원인은 인화수소라는 약물 중독으로 나옵니다. 인화수소, 포스핀이라고도 불리는 무색의 기체로 가연성이 높고 호흡하는 생물을 모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팩트는 기체라서 주변 환경이나 피해자의 체내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화물 쪽이나 여러 곳에 소독용으로 좀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소독용. 이게 팩트예요. 이 인화수소가 치명적인 것 플러스 뛰어난 해충 구제 효과가 있나봐요. 그래도 사람한테는 위험하니까 태국에서 이거 인화수소가 포함된 살충제 쓰지 마라, 사용을 금지시켰는데 그런 말을 들어야지. 몇몇 호텔에서 싸다고 불법으로 인화수소가 들어간 살충제를 사용, 호텔 객실에 다 뿌리는 거예요. 소독하겠다고. 다른 거 쓰면 비싸거든. 이 인화수소가 실내에서 일정 농도를 초과해버리면 2시간 내에 사람이 죽을 수 있대요. 그런데 지금 이 인화수소가 이 자매 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호텔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태국 몇몇 호텔에서 실제로 인화수소가 사용된 살충제를 쓰다가 사망사고까지 난 적이 있었네. 아니, 여행이라 함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즐기러 오는 건데 이렇게 머무는 호텔에서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사용, 놀러 왔다가 이렇게 사망해버리면 이거 얼마나 한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사건만으로도 태국 여행 오려던 사람들이 많이 발길을 돌렸죠.
그런데 웬일이야. 이 자매가 사망하고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똑같은 호텔에서 묵고 있었던 한 관광객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60대 호주 여성이 태국 관광하다가 강도를 당한 거예요. 저항하다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호텔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버립니다. 이거 안 망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길 오겠어요. 이렇게 모든 여론이 호텔 측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자기 캐나다의 한 법의학자가 등장하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캐나다 법의학자 왈, 자매의 죽음, 정확히 어떤 중독인진 모르겠지만 호텔이 치명적인 인화수소 살충제를 써서 죽은 건 아닌 게 확실하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 증거는 첫 번째, 태국 보고서에 따르면 호텔 규정에 따라 살충제를 뿌리더라도 그렇게 사람이 죽을 정도로 많이 농도가 짙게 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살충제를 사람이 죽을 정도로 뿌렸다고 치자. 이게 103호 자매 객실만 이렇게 했겠냐. 이 방 저 방 다 소독한다면서 늘 이렇게 뿌려왔을 건데. 그러면 왜 호텔 직원들은 멀쩡한 거냐.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날 밤 2명의 용의자 남성들은 두 자매와 같이 호텔 이외에 다른 곳도 많이 다녀왔다.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먹었다거나 무언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나는 호텔이 고농도의 치명적인 소독 물질을 사용해 두 자매가 사망했다는 의견에 반대한다. 이런 캐나다 법의학자의 말에 몇몇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첫 번째로 지적했던 호텔 규정에 따른 농도. 규정 농도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수치로 뿌리지 마라. 딱 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더 많이 뿌렸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건 당시 현장의 농도를 측정하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CCTV도 송파산이 남자 2명이 있었다고 하니 그때서야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호텔 직원들은 멀쩡한 거냐. 이거는 청소부가 객실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제한되어 있대요. 복도엔 인화수소가 포함된 살충제 뿌리지 않습니다. 청소부가 객실에 머무르는 평균 시간 절대 2시간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거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은 답답하니까 광범위하게 다른 관광지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엄마야, 이런 비슷한 사망 사건이 있는 거예요. 뉴스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20명 이상의 서양 관광객들이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이 자매처럼 기이하게 사망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비슷한 사망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부부가 여행을 왔다가 호텔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사건. 똑같이 구토 흔적이 있었어요. 사망 원인은 호텔에서 사용한 빈대 소독제였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 유독 이런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 두 나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까? 베트남과 태국의 공통점은 모두 관광지로 호텔이 많이 있고 현지 기후가 덥고 습해 모기와 쥐가 많다는 겁니다. 이에 호텔이 이런 살충제를 불법적으로 사용, 그로 인해 투숙객이 흡입, 섭취로 사망한 거라면 어느 정도 태국과 베트남에서 유독 많이 일어난 이 사례들이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팩트는요, 아직도 이 두 자매 왜 죽은 건지, 누가 죽인 건지, 이게 뭔지 정확히 결론 난 게 없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말 경찰이 증거를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린 걸까요? 아니면 태국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게 알려지면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 국가 관광 경제에 중대한 압력으로 인한 수사 중단인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죠. 내가 예약한 호텔에서 이런 소독제를 쓰는 건 아니겠지?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즈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2월 23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한 경찰서로 60대의 한 할머니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친언니를 약 한 달간 보지 못했다고. 처음에 경찰은 이 신고자 자체가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였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자기 언니가 사망했는데 치매처럼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예의상 물어봅니다. 언니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우리 언니 이름이요. 마리아고요. 나이는 69세예요. 26살 아들 알베르토와 함께 나바살라다 거리 50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둘이 만났었는데 그때 헤어지면서 내일 공원에서 몇 시에 만나 같이 산책하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할머니가 몇 주나 지나가지고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 할머니가 몇 주 지나 언니의 실종 신고를 한 이유는요. 이 신고자 할머니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일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헷갈리고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조금 더 늦어졌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신고하러 왔을 당시 에스키벨이라는 형사가 그 경찰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리아라는 이름을 얘기하네? 나 마리아 할머니 아는데? 이것도 참 그런 게요. 이 에스키벨 형사가 어떻게 마리아 할머니를 알고 있냐? 옆에 그녀의 아들 새끼가 자기 엄마를 그렇게 패. 그 신고를 받고 그 집에 출동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충격적인 게 이 아들놈이 몇 년 동안 자기 엄마를 때려가지고 마리아 할머니가 무려 12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었다고. 아니 그러면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게 12번이나 이 엄마가 아들한테 맞았다고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체포됐죠. 그러면 이 아들과 엄마 격리시켜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포되고 풀어주고 또 때리고 체포되고 풀어주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냅둔 거야? 네. 정말 열받는 게 담당 형사가 대충 처리한 거예요. 여튼 이 에스키벨 형사 마리아 할머니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된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다른 형사들과 마리아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딱 할머니 집 앞에 섰는데 와, 왜 불안한 느낌은 틀리지 않는지. 이거 무슨 냄새냐? 집 앞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에스키벨 형사는요 바로 캐치했어요. 와, 이거 시신 냄새네. 다행히도 집에 아들 알베르토가 있었어요. 바로 제 앞 체포합니다. 그리고 물었죠. 네 엄마, 네 어머니 마리아 여사 어딨어? 그랬더니 이놈이 너무 무표정하게 엄마 지금 집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놈 말을 믿겠습니까? 전적이 화려한 놈인데. 경찰 바로 집안 마리아의 침실부터 뒤지기 시작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침대 위에 마리아의 가방이 하나 놓여져 있네. 그런데 그 가방 지퍼 사이로 약간 털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털? 우와! 바로 그 가방을 찡 열어보는데 와, 뭐였겠어요. 다름 아닌 그 안에서 마리아의 머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 살인사건이 났구나. 당시 발견된 마리아의 머리는요, 턱 피부가 다 찢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약과야. 경찰은요, 침실에 있는 개 사료통에서 마리아의 2개의 팔과 엉덩이 조직을 발견합니다. 이뿐이게요? 욕실에 갔더니 완전 전체가 피 범벅에다가 땅바닥에 핏방울이 막 떨어져 있는데 그 핏방울이 연결된 곳은 주방이었습니다. 와, 이 새끼 엄마 시신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주방에서가 더 가관이에요. 주방에 갔더니 식탁에 접시가 하나 놓여져 있고 포크가 있네. 이 새끼 식탁 접시 위에 자기 엄마의 다리 일부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해서 이 새끼 얼굴을 보니까 입가에 막 소스 같은 게 묻어있어. 너 지금 입 주변에 그거 뭐냐? 혹시 네 엄마 신체 일부를 처먹은 거야?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네. 라고 대답할까봐 무서워서. 와, 뿐만 아닌 경찰은 주방의 한 냄비를 열어보게 되는데 거기 뼈 조각이, 냉장고 안에서는 고기가 가득 든 6개의 반찬통이 나와요. 와, 부지런도 안 해. 별짓 다 해놨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실제 법의학자가 발견된 시신 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면서 부검을 하는데, 어라? 마리아 할머니 심장이 없네? 그 사라진 심장이요? 경찰 집 밖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검은 쓰레기 봉투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 안에 있었어요. 마리아 할머니의 심장, 마리아 할머니의 뇌, 마리아 할머니의 장, 마리아 할머니의 피부 잔해, 마리아 할머니의 지방 조각, 씹힌 뼈들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리아 할머니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새끼한테는 엄마 아니에요. 아들 알베르토가 자신의 어머니를 날채로 생채로 먹진 않았겠죠. 부검 결과 발견된 신체는 모두 마리아의 것으로 잘려나간 시신 조각이 무려 1000조각이나 발견됩니다. 1000조각! 그것도 너무 손상돼 있어서 정확한 사망 시기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대요. 대략적으로 한 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알베르토 이 새끼 경찰서 와서도 너무 차분했다는 거예요. 야, 너 엄마를 어떻게 한 거야? 왜 이런 짓거리까지 한 거냐고. 이 질문에 그의 대답은요. 엄마 죽이고 나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냅두면 부패할 것 같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토막내서 먹은 거예요. 알베르토는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토막 내고 일부는 냉장고 반찬통에 넣었다. 또 다른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렸고, 또 일부는 내가 좀 먹었고, 또 일부는 키우는 강아지한테 줬다. 와, 이 새끼 남도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죠. 왜? 왜 그렇게 한 거냐고, 왜? 그의 대답은 난 원래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마약을 못해가지고. 와, 죽겠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나 마약 좀 사게 돈 좀 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 할망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절대 못 준다고 하는 거야. 그 순간 TV에서 도움도 안 되는, 내가 힘들어도 쳐다도 안 보는 네 엄마 필요 없지 않냐고 확 그냥 죽이라고 하대. 오히려 저 엄마를 죽여버리면 엄마 재산이 나한테 올 거라고, 그 돈으로 마약 사면 된다고 TV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이게 살인의 이유입니다. 토막은 부패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 잘게 다 토막내 강아지나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게 제일 깔끔하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는요, 망설임 없이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바로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 톱과 칼로 시신을 무려 1000조각 넘게 토막을 내버립니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집 밖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숨겨놓고 먹을 수 있는 부위만 남겨놨어요. 엄마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도 그는 약 2주 동안 너무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러다 경찰이 찾아와 체포된 거예요. 도대체 이 새끼 뭘까요? 혹시 엄마가 아들을 막 학대해서 키웠나? 그러니까 엄마한테 증오심이 많은 거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얘가 개새끼야. 알베르토의 아버지는 200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때 그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빠져든 거예요. 뭐에? 마약에.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완전 마약에 빠져서 점점 짜증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릴 적 그의 집에는요, 형도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이 있어서 나대지를 못했어요. 알베르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른다? 그러면 바로 형이 와가지고 빠말때기 때려버리니까 조용조용 마약에만 빠져 살았죠. 그런데 웬걸, 이 형이 성인이 되면서 타 지역으로 분가한 거예요. 그렇게 막내 아들과 어머니 단 둘이 살게 된 겁니다. 이 형은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동생놈이 성인이 돼도 직장도 안 구하고 엄마 돈으로 펑펑 마약만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따로 나와버리면 우리 엄마한테 이 동생놈이 손대고 막대할 것 같은데. 그래서 형이 엄마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엄마, 그 새끼 그냥 거기서 혼자 살라고 하고 엄마는 내가 있는 이쪽으로 와. 나랑 같이 살게. 그런데 이때 엄마 마리아가 거절해요. 왜냐? 알베르토가 늦둥이였대요. 그러니까 엄청 이 엄마 마리아가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이게 더 마음이 아파. 엄마 마음에 내가 그래도 얘 옆에 있으면서 끼니 밥이라도 내가 챙겨 먹이고 해야지. 내가 너한테 가버리면 알베르토 밥도 안 먹고 나태하게 살 것 같은데 그건 또 걱정이 돼서 싫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알베르토를 케어해주고 있어야지. 와, 그래서 알베르토 곁에 남아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새끼가. 형이 떠난 후 알베르토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마약 사게 돈 줘. 어느 엄마가 얘따 여깄다 너 맛있게 마약해라 누가 이럽니까? 절대 안 된다 못 준다 라고 하죠. 그럴 때마다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나? 고문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경찰에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마다 경찰, 가족 간의 분쟁으로 끝. 알베르토 구속됐다 바로 나와요. 반복. 그러다가 결국 알베르토가 어머니를 살해한 거죠. 알베르토에게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마치 닭을 잡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먹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드는 생각은 이 새끼 정신병자 아니야. 네. 그래서 정신감정 바로 들어갔어요. 실제 정신과 의사와 대화하면서 이놈은요. 엄마 시신을 버리거나 땅에 묻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엄마를 아버지처럼 묻고 싶지 않았어요. 실제 아프리카 일부 부족에서 동족을 먹는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시신을 그냥 먹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 4월 이 사건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또 화나는 상황이 나와요. 이놈이 말을 바꾼 거예요. 죽인 건 맞다 이거야. 그런데 TV 속에서 연예인이나 이웃들 또는 누군가가 내 귓가에 엄마를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환청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끌림에 나도 모르게 죽인 거다. 즉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한 거죠. 또 하나의 중점은 이 새끼 엄마 시신을 먹었잖아요. 갑자기 재판장에서 이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엄마 시신을 먹어 치워버리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았다며. 갑자기 자기는 엄마 시신을 먹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여기서도 지 죄값 덜 받으려고 거짓말을. 정신 이상으로 인해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해서 감경받으려고 하는 게 딱 보이죠. 이 새끼야 너 마약 사야 되는데 엄마가 돈 안 주니까 열받아서 죽이고 다 한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지가 스스로 마약 처먹고 해가지고 환각이 오고 한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죄를 감경해야 될 사유에 속하는 걸까요? 이 알베르토의 진술보다 더 화가 나는 게 재판 결과예요. 재판 결과 이놈 징역 15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없는 엄마를 죽이고 토막내고 처먹었는데 15년? 와, 스페인은 사형이 없대요. 그래도 15년은 아니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페인 국민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새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15년 살고 나와봤자 젊어요. 또 안 그러겠냐고. 이거는 종신형감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화나는 게 마리아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려 12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놈이 서로 남남인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어려울까요? 나 엄마 죽이고도 받은 죄값이 15년이야. 깜빵 살아보니까 살만해. 또 죽이고 깜빵 들어가지 뭐. 알베르토는 감옥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자술서를 썼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나는 오랫동안 정신적으로 아팠어요. 계속해서 어떤 소리 듣고 환각을 경험했죠.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 이런 고통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는 불법품,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겪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앞뒤가 바뀌었죠? 정신적으로 아픈 게 먼저가 아닌 멀쩡하게 살다가 자기 흥분을 위해, 자기 재미를 위해 마약을 한 게 먼저고, 그 마약으로 인해 환각, 환청을 듣기 시작했고, 중독은 심해져 마약을 더 해야겠는데 돈 줄인 엄마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죽인 거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끔 재판에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을 해쳤다고 하면 형량을 줄여주잖아요. 심신미약. 그러면 반대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정신병자를 정상인이 해치면 그럼 무죄가 되는 건가요?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죄값을 안 받고 죄책을 피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쓱 보게 된 거라. 미국인가? 거기서 한 사람이 철도 열차에 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막 다 날아갔지. 그 시신 일부 다리를 노숙자가 훔친 겁니다. 왜? 먹으려고. 실제 그 잘려진 다리 들고 막 도망가면서 코에 대고 막 냄새 맡고 입으로 막 물어뜯고 그랬다고 하던데, 아, 진짜 만약 이 노숙자가 재판대에 올라간다면 또 정신병이 있다고 하면서 감경해주겠죠? 만약 이제 이런 노숙자가 재판대에 올라간다면? 아니, 정상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라이니까 이러지. 와, 세상이 말세예요. 여튼 경찰이 마리아의 12번 도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니면 마리아가 마음을 조금 더 굳게 먹고 이 악마를 떠나 큰아들을 따라갔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은 만약일 뿐 사건은 이미 벌어져 버렸죠. 다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40살의 조셉, 그는요 분수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되게 성격이 밝고 얼마나 정직한지 이걸 손님들도 다 아는 거예요. 1명, 2명 단골들이 늘어나고 사업 파트너들도 너나 할 거 없이 함께하고 싶어하고, 그렇다 보니 사업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조셉은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죠. 조셉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는데 결론은 이혼해요. 이혼 후에 아들의 양육권은 조셉이 가져갑니다. 이혼 후에 아들을 자신의 부모님에게 맡겨요. 그렇게 홀로 살아오던 조셉, 2007년도에 우연히 사머라는 부동산 중개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해. 연애 시작, 결혼 성공. 후에 그들은 캘리포니아 샌클레멘테라는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머와 조셉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아들 제니와 작은아들 조셉을 낳습니다.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죠? 주니어 조셉. 이 부부는 결혼하고 3년 만에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 32만 달러의 집을 구매해요. 하나로 4억 6천만 원 정도. 당시 이 집은요 2층으로 작은 산을 기대고 있어 경치가 말도 못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네 가족이 새 시작. 2010년 2월 토요일 날 찰스 메리트라는 남자가 조셉의 집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찰스는요, 조셉 회사의 하청업체였어요. 두 사람은요,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찰스가 조셉 집을 찾아온 이유는요, 며칠 전부터 조셉과 연락이 안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동업하기로 했는데, 이 조셉 튄 거 아니야? 우리 프로젝트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돼서 참고 참다가 찾아왔던 거예요. 조셉 집 앞에 딱 갔어요. 문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집 뒷마당 쪽으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보여. 그런데 여기서 팩트는 이 강아지 2마리 그 밥그릇 있죠? 밥그릇이 텅텅 비어있네. 약간 이 개들이 며칠 동안 굶주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찰스는 집 주위를 뺑뺑 돌았어요. 그런데 뭐 모르겠어. 사실 찰스는 조셉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이기도 했지만 조셉과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셉의 어머니와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로 조셉 어머니를 찾아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요 근래 조셉이랑 같이 사업을 뭐 하나 하기로 했는데 통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조셉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나도 우리 아들을 며칠 동안 못 봤다고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때 찰스는요. 아, 그럼 어머니 혹시 조셉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갑니다. 그렇게 5일이 더 지나가요. 아직까지도 조셉 연락이 안 돼. 찰스 애가 타는 거예요. 우리 사업 플랜을 다 짜놨는데 이거 뭐 진행해 마라.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다시 찰스가 조셉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에서 어머니가 말해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서 우리도 지금 경찰에 실종신고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종신고를 하면 뭐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주는데. 그냥 찰스가 한 것처럼 경찰 조셉 집 앞에 딱 와서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안 되겠다 생각한 찰스와 가족들은요, 만나서 조셉의 집을 다시 갑니다. 집 주위를 세심하게 다 살펴봐요. 보니까 2층 창문 하나가 열려있네. 우리 저 창문 통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나?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닥에 슬리퍼가 놓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구석에 반쯤 먹고만 사과와 계란 껍질이 나옵니다. 식탁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었어요. 거실에는 팝콘이 담긴 2개의 그릇이 있었고요. 소파에 팝콘 같은 것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했어요. 누군가 뒤지고 한 흔적은 없어. 화장실 또한 그랬습니다. 깨끗해. 그런데 수건거리에 수건은 없었어요. 2층 안방에 여행 가방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옷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팩트. 차고에 차가 없어. 이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 집 꽤 오랜 기간 동안 빈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기간부터 아무도 안 살고 있었네. 이상한데? 조셉의 가족들 바로 다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다시 경찰이 조셉 집에 왔어요.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고요? 그럼 혈흔 루미놀 검사를 해봅시다. 집 전체 루미놀 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싸움의 흔적도 없어. 혈흔도 안 나와. 이거 그냥 이 가족 어디 여행 갔다거나 가출한 거 아니에요? 조셉의 실종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찰스, 그의 말에 따르면 2월 4일 조셉과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동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 몇 시간 뒤인 같은 날 저녁 6시경에 조셉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이 부분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세부사항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끊었는데 2시간 뒤인 저녁 8시 반경 조셉한테 또 전화가 왔어. 그런데 이때 찰스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았어. 내일 전화하지 뭐. 그렇게 다음날 다시 전화했는데 그때부터 안 받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도 없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 판단해 봤을 때 조셉 가족의 실종은요 2월 4일 저녁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신용카드 지출 내역에 따르면 실종 당일 오후 2시 36분경 이 아내 사모가 한 가게에서 여러 물품들을 샀어. 그리고 집 통신 기록을 보니까 오후 4시 25분경에 조셉의 집 전화에서 조셉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또 5시 47분 사이에 조셉은 아내 사모와 핸드폰 문자로 몇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 저녁 때까진 이 집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경찰은 조셉의 집 이웃들 탐문 수사에 들어갑니다. 혹시 4일날 이상한 소리 들었다거나 이상한 사람을 본 적 있나? 그런데 모두가 2월 4일 평범했대. 이상한 거 없었대. 그런데 이때 한 경찰이 중요한 사실을 캐치합니다. 한 이웃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네? 이거 확인 좀 해봐도 돼요? 이웃집 CCTV를 봤더니 2월 4일 저녁 7시 47분경 조셉의 차가 집에서 나와요. 여기서 안타까운 게 여러분 지금 이 차 안에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어두운 데다가 화질도 되게 안 좋아서 차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조셉인지 차 안에 이 가족이 다 있는 건 맞는 건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경찰 바로 이 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4일 뒤인 2월 8일 샌디에이고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이 차가 발견돼요. 조셉 집에서 11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마트 CCTV에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안 찍혔어. 차량을 조사했을 때 별다른 점 또한 안 나옵니다. 차 안에 혈흔 없었고요. 차량 손상 없었고요. 차량 뒷좌석에 2개의 어린이 카시트 안전 좌석이 되어 있었어요. 장난감도 같이 있었고요. 차 안에서 천식 약도 발견됐습니다. 아니 실종된 2월 4일 저녁부터 차량이 발견된 2월 8일까지 이 가족은 어디에 있었으며 지금은 또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차량이 발견된 곳은요,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근처였어요. 경찰은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국경 근처였다 보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주차를 하고 멕시코와 미국을 왔다 갔다 거리곤 했대요. 미국이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멕시코로 여행을 갈라 그래.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행자 출입구를 지나면 끝. 경찰은요, 바로 이 보행자 출입구 CCTV를 확보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엄마야 2월 8일 저녁 2명의 어른과 2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걸어 보행자 출입구를 지나가네. 이 4사람의 체형이 조셉 가족과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 멕시코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CCTV 화질도 그지 같아. 정확히 이 가족이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외형상 봤을 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실제 이 조셉 가족의 실종되기 전 행적을 살펴보니 1월 28일 조셉 가족이 실종되기 약 일주일 전 이 부부가 어린이가 멕시코에 가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인터넷 검색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뭐야, 멕시코로 넘어갔네. 경찰은요, 이 가족이 멕시코로 여행을 간 거지. 그럼 왜 안 돌아와?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지만 이런 경찰의 추정, 조셉의 가족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받아쳤습니다. 왜냐? 저기요, 경찰 양반, 우리 아들 조셉 천식이 심한 애예요. 그래서 멀리 나가지를 못하는 애야. 그리고 내가 엄만데 우리 아들 걷는 자세도 내가 모를까봐? 이 CCTV 속의 남자 딱 봐도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걷는 폼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이 영상 속의 남자보다 키가 더 작고 몸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조셉은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키우고 있다고. 따로 살곤 있어도 조셉이 얼마나 그 전처 사이에서 낳은 이 첫째 아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멕시코로 여행 가는 거였으면 100% 우리 애는 지 첫째 아들도 꼭 데리고 갔을 거예요. 사머의 가족들 역시도 조셉 가족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멕시코로 넘어가려면 적어도 여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머 여권 만료된 상태였어요. 다 지난 여권 가지고 멕시코로 넘어간다는 게 말이 돼요? 재발급도 안 받았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여권 없어도 됩니다. 당시 미국 시민은 여권 외에 다른 서류들로도 멕시코에 들어갈 수가 있었대요. 이에 경찰은 다시 조셉의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기 시작해요. 당시 조셉의 계좌에 $10가 넘는 예금이 있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있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납니다. 여전히 수사에는 진전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찰이 멕시코로 사람까지 보내요. 멕시코 전역에 이 가족을 찾는 전단지가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멕시코 레스토랑 직원이 나 이 가족 봤는데? 이 가족과 비슷하게 생긴 가족이 우리 식당 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그 두 아이 다 얼굴 이마 쪽에 점이 있던데? 진짜 두 아이 이마에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가게를 나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 이 사건은 여기서 수사가 멈춥니다. 목격자도 여기서 스탑, 단서도 여기서 스탑. 여러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이 조셉 가족의 실종,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진 한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인 닉 베크.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름 막 추리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조셉과 3억 가족들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닉 베크는 사머가 가명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고 나이를 허위로 속인 기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 부부 사이가 그닥 좋았던 것 같진 않아. 사건 발생 전에 자주 다퉜었다고도 하고 이 사머가 약간 남편에게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 모욕적인 말도 많이 하고 이 라디오 진행자인 닉 베크는 내가 조사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아내 사머가 증오심으로 싸우면서 열받은 거지, 터진 거지.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후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간 것 같다. 혹은 다른 남자가 생겨 조셉을 죽이고 두 아이들과 내연남과 함께 도망간 것 같다. 실제 릭 베크는요, 자신의 이런 생각을 책으로까지 내요. 자, 이 책이 나왔을 때 누가 열받겠습니까? 사머의 가족들 빡치죠. 아니, 이 사람 뭔데 이렇게 짓거려? 증거도 없이? 그런데 이런 추정에 대해서 찰스는 동의해요. 실제 사건 전에 조셉과 밖에서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사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조셉이 와이프 전화를 받는데 아내인 사모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 어디야? 언제 들어갔어? 언제 와? 누구랑 먹는데? 그러니까 조셉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통화를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때 조셉한테 야,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냐? 그랬더니 조셉이 너무 힘들다고. 아내가 가족 외 다른 사람과 밥을 먹거나 대화만 해도 난리가 난다고. 아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무도 안 만나냐고. 나를 아주 자기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한다고 힘들다고 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번은 찰스가 조셉 집에 가서 세탁기를 고쳐주고 점심을 그 집에서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피자를 먹은 거예요. 피자는 손으로 그냥 많이 들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조셉이 손으로 피자 한 조각을 딱 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머가 왜 손으로 집어먹냐고. 찰스 자기 앞에서 남편 조셉을 막 잡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랬다고.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전 조셉이 자꾸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고 자주 고통을 호소했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어디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이 라디오 진행자 빅베크의 주장을 들었을 때 가능성이 있다. 아내 사머가 죽이고 아이들 데리고 도망갔을 가능성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게요, 이 사건은요, 이 상태 그대로 3년이 지나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는 모하비 사막이라고 있어요.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이 아름다워 여행자와 모험가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 2013년 11월 11일 한 남자가 이 모하비 사막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미친듯이 달려보자. 그는요, 막 달리다가 사람이 많이 없는 길로 들어섰어요. 와, 더 재밌어. 그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즐기는데 생뚱맞게 넓디 넓은 사막 한가운데 두 구덩이가, 저게 뭐야? 너무 생뚱맞으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봤더니 구덩이 안에 여러 개의 뼈들이 있네. 처음에 그는요, 이쪽에 사는 야생동물 뼈인가 보다, 뭐 그런 경우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하나가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뭐가? 인간의 두개골 머리뼈가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캐치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가면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 진짜 매우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외진 곳, 2개의 구덩이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성인 2명, 어린아이 2명. 모두 머리에 둔기로 강하게 맞은 자국이 있었어요. 시신과 함께 구덩이에서 검은색 배낭과 기저귀, 여성 속옷이 발견됐습니다. 속옷에는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신들과 함께 하나의 망치도 발견됩니다. 이 망치에도 페인트 자국이, 하지만 혈흔이나 지문은 안 나와요. 그리고 현장 근처에서 매우 깊은 타이어 자국도 발견됩니다. 되게 오래전에 남겨진 것 같은? 이틀 후 경찰은 DNA 비교를 통해 사망한 4사람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3년 전 실종됐던 조셉 가족인 거예요. 멕시코로 넘어간 것 같다며, 아내 사모가 조셉 죽이고 도망간 것 같다며, 개뿔? 모하비 사막에 다 죽어있는데? 시신 발견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가 질타를 받겠습니까? 릭베크, 이 남자 뭐야? 자기 추리가 잘못된 거예요. 엄한 사람 잡을 뻔한 겁니다. 살인사건의 피해자인데 살인범으로 몰릴 뻔한 거예요, 사모가. 사모의 가족들 진짜 울분이 터지지 않았을까. 나중에 닉베크는요, 책 판매 중지하고요, 바로 조셉과 사모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냐? 범인 잡아야죠. 경찰은요, 이때까지 조셉의 개인 계좌는 조회를 했는데 조셉의 회사 계좌는 조회를 한 번도 안 한 상태였어요. 시신이 발견되면서 처음으로 조셉의 회사 계좌 조회에 들어갑니다. 봤더니 웬걸? 그들이 실종된 2월 4일 바로 다음 날 2월 5일부터 2월 8일 사이, 이 3일 동안 여러 차례 조셉 회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네? 금액만 무려 2만 달러가 넘어가. 그 3일 사이에 2,900만원 넘게 빼간 거예요. 이거 어느 은행 지점에서 누가 빼갔냐? 바로 조회 들어가죠. 그 결과 범인이 확인되는데 경찰 깜짝 놀랍니다. 뭐야? 범인! 조셉 가족의 실종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찰스인 거예요. 아니, 조셉과 찰스 친구 사이 아니었어? 사업 동업 파트너라며. 뭐야? 찰스는요, 56세로 용접공이었어요. 분수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조셉은요, 용접 작업이 자주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그걸 찰스가 항상 맡았던 거예요. 찰스는 조셉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그날 찰스, 조셉과 만나 단 둘이서 1시간 이상 있었어요. 거기다 찰스 질이 안 좋아. 이미 전과자였습니다. 살인 전과는 없었고 다 절도 전과. 실제 2001년도에는 32,000달러, 약 4천만원 상당의 용접 및 드릴 장비를 절도한 혐의로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화가 나는 게요, 조셉 가족이 실종된 직후에 경찰이 조셉의 아버지한테 한번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찰스가 조셉 가족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셉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찰스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조셉 가족이 그 정도로 찰스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범인이었어. 이 조셉 가족들도 엄청 충격을 먹었겠죠. 그 외 찰스의 사건 당시 핸드폰 위치, 그리고 찰스의 사건 당시 살던 집과 시신이 유기된 모하비 사막의 거리 되게 가까웠어요. 여러 가지 등등을 확인해 봤을 때 찰스야. 그렇다면 이놈은 왜 그토록 친했다던 조셉 가족을 모두 죽인 걸까? 왜? 찰스는요, 도박을 좋아했어요. 이걸로 설명 끝났죠. 거기다 당시 3만 달러, 4천만원 상당의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딴에 조셉을 이용해서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조셉,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런데 안 빌려주겠대. 싫대. 그러니까 계획하에 죽인 거예요.
자, 앞서 언급했듯이 죽이고 바로 다음날부터 약 3일 동안 조셉 회사 계좌에서 돈을 뺐어요. 그럼 그 돈 뺀 걸로 빚을 갚았을까? 아니요, 안 갚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뭐 했어? 그 돈으로 또 도박했어요. 당연히 다 날렸죠. 처음에 찰스는요, 이렇게 다 나온 상황에서도 자기는 억울하다며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셉 차 발견됐었잖아요. 그 차 핸들에서 찰스, 네 DNA가 나온 거예요. 지금 다 나왔다. 그만 거짓말해라.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사건 당시 망치 들고 조셉 집을 찾아간 거예요. 애초부터 다 죽이려고 간 거죠. 들어가서 망치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집 안에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다 죽이고 나서 현장 다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루미노 검사했잖아요. 제대로 한 거 맞아? 그 현장에 피바람이 불었던 건 정확히 맞는데 아예 혈흔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애초부터 가출로 보고 대충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살해하고 다 차에 실은 후에 사막으로 가서 묻어버린 거예요. 그 후 조셉의 차를 멕시코와 미국 국경 근처 마트에 주차해 놨던 겁니다. 일부러 멕시코로 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범인이 쳐놓은 이 미끼를 경찰이 콱 물었죠. 멕시코로 간 것 같다고, CCTV 속의 이 가족, 조셉 가족 같다고. 개뿔. 이 가족은요, 그냥 비슷한 그들과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죄 없는 부부를 죽이고 아무 죄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놈에게 내려질 건 사형밖에 없죠. 사형 선고 후 2020년 1월 21일 사망했대요. 찰스는 항상 좋은 친구의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도 범인이 아들의 오랜 친구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현재 모하비 사막에 조셉 가족이 발견된 장소엔 4개의 흰색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건 정말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 친구를 사귈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 얼굴은 알아도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은 참 복잡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